행복은 성적순, 이번엔 학벌주의 논란. 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장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서 네, 과거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런 후보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지금 이제 이 증여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의 특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홍종학 후보자도 사실은 경실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경실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 또 이제 재벌과 관련해서 재벌을 이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주장을 했던 분인데, 문제는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사실 재벌에 우리가 비판하는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 세습이다. 재벌은 영원히 2세, 3세가 계속 그 부가 대물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홍종학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흑수저들이 금수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생각들을 바뀌어야 된다. 금수저들이 양산되지 않아야 된다. 공평하게 시작돼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홍종학 후보자의 딸의 증여세 문제, 증여세가 아니라 참 불법 증여? 그러니까 합법적인 증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 증여,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홍종학 후보자의 논란을 판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쪼개기 증여입니다. 이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 충무로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증여를 받았는데, 이게 증여세 회피 위한 쪼개기 증여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근법은 아니지만 빠르게 편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세법에 보면요, 10억 밑으로 있잖아요. 10억 이하는 이게 30%만 세면 됩니다. 근데 10억에서 30억까지는요 40%입니다. 확 뛰는. 그다음에 30억이 넘으면 50%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쪼개서 내면 30%만 세금 내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물론 제가 보기에 이런 관행이 일부 있긴 있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명색이 장관 후보자면 도덕성이 이게 일반인보다는 좀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편법이. 그러니까 이게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지금 이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죠. 장모가 충무로에 34억 짜리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걸 홍종학 후보자에게도 일부 증여를 해주고 또 홍종학 후보자의 아내에게도, 부인에게도 증여를 해주고 딸에게도 증여를 해주고 이렇게 쪼개서 증여를 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란인 거죠. 핵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한테 많은 돈을 증여했을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쪼개기로 한 거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딸에게 증여를 바로 하지 않고 엄마에게 증여한 다음에 딸에게 바로 증여를 한 거죠, 방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일반적으로는 자기 딸에게 주고 그 딸이 커민 자기 또 딸에게 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손녀에게 바로 주면 또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좋게 표현하면 세테크고,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고 증여세도 다 냈다고 하니 법을 어긴 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어쨌든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초등학생 딸의 8억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분을 넘겼다. 이건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더라도 홍 후보자가 이 부분에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같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공직자 입장에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분이 이제 시민사회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재벌 개혁도 얘기하시고 또 뭐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된 걸 보니 상당히 좀 씁쓸하고요. 네. 뭐 돈 많은 사람이 돈 물려받은 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딸이 증여받은 부분이 월세만 500만 원이라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증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이제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의 이제 4분의 1이니까 그걸 나눠 봤을 때 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월 한 400에서 500 정도의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 당시 증여를 받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증여세를 또 제대로 냈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어머니와 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여세가 그 당시에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뭐 2억 2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엄마한테 빌려서 냈다. 차용증을 쓰면서 빌려줬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엄마한테 빌렸다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연 한 1,000만 원 정도 이자를 엄마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홍 후보자 측에서는 이자를 꼬박꼬박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임대 수입으로 내는 건가요? 그렇죠. 임대 수입으로 이제 이자를 꼬박꼬박 엄마한테 딸의 이름으로 엄마한테 이자를 줬다라는 건데. 네, 임대 수입이 지금 5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실제로 그럼 엄마와 이 딸 사이에 차용증을 썼는지, 그 쓴 시점은 언젠지, 또 그 과정에서 그럼 딸이 엄마한테 이자를 꼬박꼬박 이렇게 실제로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평소에 홍종학 후보자가 워낙 부의 대물림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고서 어떤 자신의 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을 피할 길이 없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증여세를 엄마가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썼다. 그러면은 또 그거 역시 법을 위반하는 게 될 텐데 차용증을 써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문제는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지금 한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생 딸이 증여세를 내려면 이게 2억 2천 돈이 전혀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만약에 증여세를 내라고 돈을 무료로 주거나 또 이게 이자를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주면요. 이것도 이게 증여가 돼가 증여세 세금을 되겠군요. 한 3천만 원 정도 세금 더 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2억 2천 정도 정리하려면 어머니가 한 3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내기 위해서 딸하고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소위 차용증. 그렇죠.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인데 이건 이게 이자를 처음에는 8% 얼마 하다가 이게 4%에서 그래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자를 엄마가 받는 걸로 해야만 정당한 이게 대여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딸이 이자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월 5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노니까 그걸로 해서 이게 이자를 내는 걸 했는데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불법은 없어요. 네, 잠시만요. 월 1,000만 원의 이자면은 월이 아니고 연간 이자 아닙니까? 연 1,000만 원.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다만 이게 그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저기 증여세까지 다 준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정말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 양극화 문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모습 보시겠습니다.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구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서민 중산층의 민생 파탄이 당장 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요,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들만 가지게 되고 나는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 사회 분열적인 이러한 그 요소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게 되는 거고요. 네, 홍종학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딸 증여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홍종학 후보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장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학벌주의 논란입니다. 네.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비명문대 출신을 차별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벌주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로지 서울대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상주의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또 벤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서울대 나왔다고 제가 비판, 서정욱비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와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서울대 갈 사람은 서울대 가고 다른 대학에서 나와도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셨잖아요. 저도 명문대 안 나왔지만 미국에 가서 주립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박사학위도 받고. 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벌주의를 너무 키우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각자 재능 있는 부분, 특히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를 하려면 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을 못 나와도 얼마나 애플의 창업주인 창업주도 있잖아요. 누구죠? 지금 돌아가신 분. 그분 같은 경우도 잡스, 그래요. 예. 잡스 같은 분도 대학 졸업 안 했어요. 명예 졸업장만 받았지. 그 중퇴하고 본인이 자기 차 거라지에서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창업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학벌주의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 사회가 점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개발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왜 그런 책을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홍종학 후보자의 저런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우리 사회를 잘못된, 예를 들면 지금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공무원 하려고 지금 매달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책을 썼는지, 그리고 네.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 후보자 1998년도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고졸자가 천재이더라도 첨단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 한글과 컴퓨터의 이찬진 사장이 서울공대 출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국장님, 이 홍 후보자가 맡게 될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 말하자면 청년들의 창업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담당 부처거든요. 이 담당 부처의 장관을 맡게 될 분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못 나오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 네.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면은 이 특히 벤처, 창업 이런 것을 독려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꿈과 어떤 도전 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처인데, 네. 그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이러한 학벌주의 발언을 진짜 보통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본인도 일단 사과는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정말 진솔하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실제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확실하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논란입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히틀러 나치즘에 비유한 건데요. 과거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고요. 그렇죠. 이분이 그 2008년도에 뭐냐면 이게 친기업주의와 한국 경제라는 이게 논문을 썼는데요. 네.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게 우리 87년 이전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완전한 이게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국가주도 사회주의 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와 비슷한 게 바로 나치즘, 이런 이제 체제가 있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학문의 자유 영역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 영역은 맞는데, 저는 이게 모든 걸 재벌은 암세포처럼 모든 걸 이게 선과 악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거는 뭔가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좀 더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약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논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논문이 과연 어떤 점에서 독일의 그 나치즘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 그 경제 정책, 경제 우선 정책과 같은 어떤 점이 있느냐를 뒤져봤는데, 사실은 이 논문에 이 대목이 굉장히 깊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008년도에 이 논문이 나오게 된 어떤
동기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막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마치 박정희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처럼 재벌 위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논문에서 표방을 하면서 네. 이 지금 재벌 위주의 어떤 정책을 지금 비판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식 친재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후보주의와 그다음에 뭐 루스벨트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나치즘과 관련해서는 단 몇 줄이에요. 그 항목 자체가. 그러면서 네. 지금 좀 전에 그 말씀하신 어떤 부분 그게 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치즘과 관련한 어떤 재벌 정책을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당시 나치가 경제 정책으로 재벌들을 어떻게 했느냐, 뭐 콘체른 얘기도 나오고 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고작 해야 몇 줄을 갖고 나치즘과 그냥 이 비교를 하면서 나치즘이다 하고 그냥 논문에서 넘어가 버린 점.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비판을 위해서 나치즘을 그냥 도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홍 후보자는 지금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격렬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쪼개기 정려한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정여세를 냈다는 해명에 그 정여세는 누구 돈으로 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릇된 학벌주의와 물질주의, 삐뚤어진 중소기업 간이 심각합니다. 낡은 사고와 그릇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지 한숨이 나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이어서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도 낙마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현역은 아니지만 의원 출신 불패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심각한 불법적인 문제는 없고 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발언 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면 불법적인 요소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그래도 뭐 박성진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종학 후보자가 좀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실감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이 반드시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까 읽었던 우리 학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여론도 상당히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본인이 진솔하게 아무리 불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실망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본인의 어떤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문회를 앞둔 홍종학 후보자,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고 증여세도 다 냈다고 하니 법을 어긴 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어쨌든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초등학생 딸의 8억이라고 하는 돈, 건물을 지분을 넘겼다. 이건 조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더라도 홍 후보자가 이 부분에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같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공직자 입장에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분이 이제 시민사회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재벌 개혁도 얘기하시고 또 뭐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된 걸 보니 상당히 좀 씁쓸하고요. 네. 뭐 돈 많은 사람이 돈 물려받은 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딸이 증여받은 부분이 월세만 500만 원이라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증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이제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의 이제 4분의 1이니까 그걸 나눠봤을 때 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월 한 400에서 500 정도의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행복은 성적순, 이번엔 학벌주의 논란. 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장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서. 네, 과거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런 후보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지금 이제 이 증여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의 특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홍종학 후보자도 사실은 경실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경실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 또 이제 그 당시 증여를 받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증여세를 또 제대로 냈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어머니와 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여세가 그 당시에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뭐 2억 2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엄마한테 빌려서 냈다. 차용증을 쓰면서 빌려줬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엄마한테 빌렸다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연 한 1,000만 원 정도 이자를 엄마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홍 후보자 측에서는 이자를 꼬박꼬박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임대 수입으로 내는 건가요? 그렇죠. 임대 수입으로 이제 이자를 꼬박꼬박 엄마한테 딸의 이름으로 엄마한테 이자를 줬다라는 건데. 네, 임대 수입이 지금 5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실제로 그럼 엄마와 이 딸 사이에 차용증을 썼는지, 그 쓴 시점은 언젠지, 또 그 과정에서 그럼 딸이 엄마한테 이자를 꼬박꼬박 이렇게 실제로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평소에 홍종학 후보자가 워낙 부의 대물림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고서 어떤 자신의 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을 피할 길이 없죠. 여러 가지 석연찮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증여세를 재벌과 관련해서 재벌을 이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주장을 했던 분인데, 문제는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사실 재벌에 우리가 비판하는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 세습이다. 재벌은 영원히 2세, 3세가 계속 부가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홍종학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흑수저들이 금수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생각들을 바뀌어야 된다. 금수저들이 양산되지 않아야 된다. 공평하게 시작돼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홍종학 후보자의 딸의 증여세 문제, 증여세가 아니라 참 불법 증여? 그러니까 합법적인 증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 증여,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홍종학 후보자의 논란을 판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쪼개기 증여입니다. 이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 충무로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증여를 받았는데, 이게 증여세 회피 위한 쪼개기 증여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뭐 불법은 아니지만 바르게 편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세법에 보면요, 10억 밑으로 있잖아요. 10억 이하는 이게 30%만 세면 됩니다. 근데 10억에서 30억까지는요 40%입니다. 확 뛰는. 그다음에 30억이 넘으면 50%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쪼개서 내면 30%만 세금 내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물론 제가 보기에 이런 관행이 일부 있긴 있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명색이 장관 후보자면 도덕성이 이게 일반인보다는 좀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편법이. 그러니까 이게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지금 이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죠. 장모가 충무로에 34억 짜리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걸 홍종학 후보자에게도 일부 증여를 해주고 또 홍종학 후보자의 아내에게도, 부인에게도 증여를 해주고 딸에게도 증여를 해주고 이렇게 쪼개서 증여를 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란인 거죠. 핵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한테 많은 돈을 증여했을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쪼개기로 한 거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딸에게 증여를 바로 하지 않고 엄마에게 증여한 다음에 딸에게 바로 증여를 한 거죠, 방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일반적으로는 자기 딸에게 주고 그 딸이 커민 자기 또 딸에게 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손녀에게 바로 주면 또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좋게 표현하면 세테크고,